우편 예상 문제 보면 몇 쪽이고 267쪽에 보면 쭉 문제가 나오는데 맞네. 271쪽에 15번까지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배운 내용에서 다 풀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미리 저 문제 풀어보시는 거는 좋은 겁니다. 일단 배운 데까지 어떻게 보면 복습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문제 풀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풀 때 볼펜 갖고 풀면 안 되죠. 이 책 2권 사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필 가지고 가볍게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러고 이제 일단 맞나 틀렸나 확인만 하시고 난 데는 싹 지워놓고 또 나중에 또 쌤하고 다시 우리가 개념 끝나고 난 뒤에 문제풀이 할 때, 왜냐하면 그 시간이 사람이 기억이란 게 참 인간이란 존재가 망각의 존재잖아요. 잊어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또 다시 기억을 되새기면서 다시 풀어봐야 되니까 뭐 돈이 많은 친구들은 책 두고 사는 건 모르겠는데 그 제가 봤을 때 되게 비효율적이고, 요거 이제 연필 가지고 일단 복습할 때 한번 가볍게 풀어보시고요. 그러고는 다시 또 저랑 반복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될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일단 뭐 15번까지는 여러분들 뭐 거진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7쪽에 제가 이걸 말씀 안 드렸구나. 우정사업본부 연혁. 그래서 우리나라 그 쉽게 말하면 우체국의 역사라고 보시면 되죠. 자, 1884년 이참이 우정총국을 설치했고 1884년에 우정총국을 개국했다. 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주 이 한국사에서도 나올 만한 아주 좋은 주제죠. 갑신정변이 터지면서 어떻게 된다? 우정총국이 어떻게 된다? 문을 닫았다가, 그죠? 한국사 시간에 한번 자세하게 할 겁니다. 그러다 다시 어떻게 된다고? 90년 3월 23일 대한제국의 농상공부산하통신원이 설치됐고 48년 해방 이후 48년 8월 15일 같으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죠. 대한민국 최신부. 옛날엔 최신부라고 따로 있었죠. 최신부라고. 그러다가 94년에는 뭘로? 정보통신부로 개칭되었고 2000년에 우정사업본부로 이제 독립적으로 떨어지게 된 거죠. 완전히.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고? 2008년 지식경제부 소속기관으로 다시 변경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우정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은 누가 진다고? 지식경제부 장관이 진단 말이죠. 되겠죠? 이런 것도 뭐 역사적 발전 과정이니까 한 번쯤은 봐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다음 CRM이라고 나옵니다. CRM. 요게 이제 지금 뭐 사실 최근 기출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은 부분인데, 요게 지금 보면 이제 우체국의 경영 방침이라 보시면 돼요. 우체국의 경영 방침. CRM,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맞아. 고객과 친해지자. 왜 고객과 친해져야 된다? 그래야 많이 팔잖아. 왜 우체국도 돈 벌어야 되잖아, 얘들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경영학적인 그런 부분인데, 원체 요즘에 어떻게 된다? 아무리 국가기업이라 하더라도 너무나 채산성이 악화되면 어떻게 돼? 국가에서도 운영이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CRM 기법을 도입해서 뭐 하고 있다고? 좀 이렇게 경영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CRM의 정의가 나오는데, 두 번째 2번 보세요. 2번. 수익성 확보, 기업의 가치를 높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한 번 획득한 고객을 지속적으로 관리, 유지, 충성 고객을 만들어야 된다. 한 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죠.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란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런 거 CRM의 대표적인 예가 뭐 우체국 예금이나 우체국 보험 같은 거 한번 가입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우체국에서 이제 뭐 명절이라든가 이럴 때 보면 뭐 선물 같은 것도 보내주고요. 다음에 뭐 이렇게 좋은 상품이 나오면 뭐합니까? 문자 메시지도 보내주고요. 뭐 이메일도 보내주고 이런 것들이 다 뭐의 일종이다? CRM, 고객 관리 기법입니다.
되겠죠? 고객하고 친하게 돼서 어떻게 하자고? 계속 우리 고객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CRM 정의가 나오거든요. CRM 정의. CRM 정의. 요거는 이제 각각 좀 분류를 해 놓읍시다. 자, 밑줄 쳐보세요. 가트너 그룹. 이게 뭐 경영 전문 그 단체인데 나오죠. CRM은 신규 고객을 획득하고 기존 고객을 유지하고 고객 수익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지속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고객 행동을 뭐 한다고? 이해, 영향을 주기 위한 광범위한 접근. 요 다시 밑에 보면 그거 나옵니다. 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쉽게 말하면 뭡니까? 고객을 새로 유치하고 난 뒤에 그 고객을 뭐 하자고? 절대 잃어버리지 말자.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 되겠죠? 다음에 이제 뭐 있습니까? 뭐 칼슨 마케팅 그룹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업의 모든 구성원과 고객에게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선호도 형성, 기업 이미지를 좋게 만든단 말이죠. 고객 유지율과 경영 성과를 향상시키는 전략.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공통점이 뭡니까? 누구 중심의 경영? 고객 중심의 경영이죠. 고객 중심. 쉽게 말하면 고객은 왕이다죠. 고객은 왕이다. 하지만 고객 중심의 경영은 표면적인 거고 진정한 목적은 뭐라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체국 지금 생산성 자꾸 악화된다니까. CRM이고 뭐고 자꾸 마케팅 기법을 도입하는 게 2005년도인가 그 우체국에서 CRM 기법을 도입했거든요. 그게 이제 뭐 때문이라고? 그 문제는 수익성. 이걸 높이자. 수익성을 높이자. 왜? 안 되면 망할 수도 있잖아. 아무리 일반 재정 그 지원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뭐 자꾸 그 저 재정 지원금 나가다 보면 어떻게 돼? 뭐 우체국이라고 뭐 밑빠진다고 물 부을 수는 없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우체국에서 근무하시게 되면 이런 CRM을 이제 몸으로 체험하실 거예요. 엄청 친절하게 잘해주죠. 왜?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니까. 특히 여러분들 그 우체국 그 저 집배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요. 우체국 택배도 마찬가지고 다른 그 제가 이제 택배를 받을 때마다 느끼는 게 확실히 우체국 택배 직원들이 다른 택배 직원에 비해서는 친절해요. 다른 택배 직원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뭐 띵동 해가지고 나가보면 이제 물건 던져놓고 까불이잖아요. 혹시 그런 케이스 경험 못했습니까? 뭐 누가 띵동 해가지고 뭐 누구세요? 해도 웃겨가지고 뭐야 싶어가지고 이렇게 문 열고 나가보면 뭐 택배 덩그라니 넣고 까불이지. 그래서 저는 띵동 하면 무조건 나갑니다. 웬만하면 뭐 집에 이제 가족들 다 있을 때는 띵동 하면 올 사람이 없잖아. 백발백중 택배잖아요. 바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놔두고 엘리베이터 탈락하면 누구시에요? 이러면서 예 이러면서 일부러 그러는데 근데 우체국 택배는 딱 이제 문 열면 딱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더라고. 그런 게 다 뭐의 일종이다? CRM 일종이라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뭐, 기관별 CRM 정의 나와 있죠. 뭐, 가트너 그룹, 칼슨 마케팅 그룹, 뭐, IBM, 메타 그룹. 되겠습니까? 이거 한번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 이런 이제 그 CRM 정의를 구분하는 문제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안 나올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한 번쯤은 이제 각 기관별 정의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만 읽어두도록 하십시오.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CRM 필요성이죠, 필요성. 뭐 필요성이야 간단하지.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뭐 딴 거 있습니까? 근데 이게 단순히 기업 입장에서만 좋은 게 아니고요. CRM을 통해서 기업은 기업대로 수익을 창출하고 고객 입장에서는 뭐야? 맞춤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 해서 뭐 할 수 있다고? 고객에게도 유리한 거예요. 이런 게 있죠. 이게 여러분들 금융상품은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선입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보험 같은 것도 원체 종류가 많고요. 뭐 손해보험도 있고 생명보험도 있고 뭐 생명보험에는 종신보험도 있는데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뭐 연금 전환금도 있고 엄청나게 종류가 많거든요. 우리가 그거 일일이 다 조사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보험 상품에 가입한다. 좀 어렵잖아요.
그런 걸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뭐 우체국 같은 경우 예금 보험 상품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고객의 생애 주기에 맞는 상품을 이렇게 추천을 해준다. 그럼 내가 이 나이 같으면 무슨 상품이 필요하겠구나. 내가 이 나이 같으면 무슨 상품이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죠. 그러면 우체국 입장에서는 상품 팔아서 좋고, 금융상품 팔아서 수익 남겨서 좋고, 고객 입장에서는 뭐예요? 나에게 필요한 보험을 제때 나에게 필요한 금융상품을 제때 뭐 한다? 갖출 수 있으니까 좋고, 양자가 좋은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CRM이 추구하는 목표죠. 그래서 나오잖아. 고객과 관계를 맺고 유지 강화하는 과정, 우량 고객 양성, 고객의 생애 가치를 극대화, 수익을 창출한다. 그러니까 생애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람에게 맞는 상품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의 삶의 질도 높여주겠단 말이죠. 자, 그래서 나오죠. 고객 세분화를 통한 고객 대응을 통해 고객 충성도 확보, 고객과의 장기적 관계 유지, 고객과 기업 모두에게 가치를 제공한다. 참 이상적인 거죠? 되기만 되면 참 좋겠죠? 다음에 밑에 보면 여러분들 이 그림은 안 보셔도 됩니다. 이 그림 절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 그림은 안 보셔도 됩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CRM의 핵심 요소가 나옵니다. 핵심 요소. 아, 이게 2005년 나오는구나. 2005년. 자, 나오죠. 고객 관계 관리가 성공하기 위한 핵심 요소. 자, 하나씩 밑줄 쳐볼까? 전사적 차원의 CRM 추진. 전사가 뭡니까? 전사적. 특정 부서에서만 CRM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체국 전체, 우정사업 전체에서 뭐합니까? CRM을 도입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단 직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우정사업 본부장까지 어떻게 된다? CRM을 도입하고 몸소 실천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전사적 차원이고요. 다음 나오잖아. 최고 경영진이 추진 의지를 가져야 된다. 말 그대로 뭡니까? 밑에서 직원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고 오다가 떨어지지 않으면 어렵겠죠. 다음에 뭡니까? 고객 정보 수집 및 분석. 요즘에 뭐 빅데이터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럼 이제 데이터를 얼마만큼 잘 분석해서 고객에게 맞는 상품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 그걸로 CRM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다음 나오죠. 뭐 기존 마케팅 하던 거랑 또 연결을 해야 되는 거고. 다음 나오죠. 전문 인력. 되겠죠? 이런 거는 뭐 이제 아주 뭐 쉽게 나오면 다음 중 뭐 CRM 성공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뭐 틀린 것은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밑줄 하나씩만 쳐놓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면 CRM을 누가 수행하는가? 누가 도대체 하는가? 도입 초기는 누가 한다고? 전산부서. 그러니까 도입 초기 때는 정보 처리가 중요했으니까 전산실, 컴퓨터로 정보 처리하는 게 중요했단 말이지. 근데 지금은 뭐라 그랬습니까? 전사적이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게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업부서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누가 특별히 한다라기보다는 다 같이 하는 거란 말이죠. 다 같이. 그래서 이제 나오죠. 기업 차원에서 물론 CRM을 시행하는 조직 구성원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수행될 때만 CRM 도입이 성공할 수 있으며 조직의 경쟁력 강화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전사적 CRM이 필요한 게 이 이유죠. 되겠죠? 다음에 일단 뭐 내용을 보기는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CRM 세 번째 내용은 뭔가 그러면 단기간에는 CRM이 돈이 많이 나가.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뭘 느낄 수가 있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초기에는 뭐 한다고? 집중도가 높은, 즉 이제 꼭 필요한 영역에서 뭐 합니까? CRM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점차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좀 이렇게, 정착이 되면, 정책 단계가 아니고 정착입니다, 이거. 정착 단계. 뭐 이런 오타는 있을 수 있죠. 정착 단계가 되면 뭐 한다고? 이제 좀 이렇게 넓고 장기적 관점으로 뭐 하라고? CRM을 접근해 보란 말이지. 다음에 역시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CRM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최고 경영자들의 이런 마인드, 이게 또 중요하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게 저는 CRM, 우체국 CRM을 되게 재밌게 접근한 이유가, 우체국은 말 그대로 국가기업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 중에서 가장 마케팅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관이 우체국이에요. 광고도 많이 때리고요, 선물도 많이 주고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우체국이 이런 이제 좀 이렇게 채산성 악화라든가 수익성이 자꾸 떨어지게 되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CRM을 도입했다. 뭐 그런 취지 때문에라도 우체국 그 계리직 시험에서는 CRM 정도는 한 문제 나올 수가 있죠.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야? 데이터베이스, 정보. 요즘은 정보가 돈이죠. 그래서 이 정보를 어떻게 된다? 잘 활용해야지만 CRM이 뭐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자,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 나오죠. 다섯 번째.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기존의 마케팅 수단과 뭐 한다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 뭐 통합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통합되어야 된다. 다음에 뭐라고? 마지막으로 교육.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리직 이제 우체국 들어가시면 이런 교육 되게 자주 받으실 겁니다. 뭐 전문 그 강사들 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뭐 고객 응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뭐 그런 표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응대하는 절차 이런 것도 되게 이렇게 정해진 이렇게 그 틀이 있거든요. 그거 갖고 여러분들 귀찮지만 교육 많이 받으셔야 될 겁니다. 교육. 그러니까 우체국에 가면 딱 받는 느낌이요. 이거 엄연히 국가기관이지만 제가 안 그래도 계리직 시험 준비하면서 우체국 일부러 몇 번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씩 가보세요. 그래서 이제 가셔가지고 그런 것도 하면서 제가 물어보세요. 요즘 뭐 금융상품 뭐 보험상품 중에 뭐가 잘 팔려요? 그러면서 요즘 우체국에서 미는 상품이 뭐예요? 이러면서. 왜냐면 그런 게 또 나올 확률이 높거든. 그런 게. 왜? 자기들이 일단 팔고자 하는 걸 또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안 그래도 뭐 저도 이거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 몇 번 갔다 왔고요. 때마침 이제 붙일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 시내 저 우체국 있잖아요. 거기도 한번 갔다 왔고. 다음에 이제 우체국 가가지고 이제 무슨 예금 이런 것도 이제 상담 받아봤고, 마누라한테 이제 마누라 거기 이제 거래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마누라 이제 뭐 보면 이렇게 갖고 올 걸 내일 갖고 올까 이렇게 이런 거 뭡니까? 각티슈 이런 것도 주고요. 그게 다 뭐에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고객 관리. 다 CRM 영역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한 문제 정도는 CRM에 대한 접근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우리는 우체국에서 일할 거니까 우체국 CRM을 아시면 돼요. 되겠죠? 자, 나오지? 우체국에서 왜 CRM을 도입했는가? 자, 우정사업본부 땅 파서 정사하는 거 아닙니다. 채산성 자꾸 안 좋아지죠? 적자폭이 커지죠? 뭐 해야 됩니까? 돈 벌어야 되죠. 그래서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 CRM을 도입한 이유가 뭐예요? 수익 기반을 확충하고자. 되겠죠? 다음에 뭐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편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 새로운 마케팅 전략, 우편 사업 역량 강화. 되겠죠? 다음 나오죠? 우수 고객 케어 활동, 고객 관계 강화, 블루오션 창출로 우정사업 안정적인 수익 구조 확보. 항상 수익 구조입니다. 다음에 나오죠? 요건 몇 주 전화야지. 우체국에서 그 CRM이 도입된 게 몇 년이라고요? 2005년.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CRM이 뭐다? 정착됐다고 보시면 되죠.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보면 뭐 고객 분석 개요가 나오는데, 뭐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서 체계적 고객 분류, 고객 정보의 통합 관리가 가능하도록 고객 관리 시스템 기능을 개선, 고객 정보의 현행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해서 정보를 업그레이드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게 정보는 체계화된 방법에서 분석되고 고객 지향적 서비스, 말 그대로 고객을 위한 서비스가 지속되고 있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저번에 이제 우체국에다가 예금을 1,000만원인가 2,000만원 이제 옛날에 결혼하기 전부터 처녀 때부터
또 착하게 또 그걸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체국에서 이제 예금이 이제 보통 예금은 그러니까 그 정기예금 여러분들 아시죠? 정기예금 정해진 뭐 1,000,000원을 1년 동안 넣어놓으면 이자를 얼마 주겠다. 이게 정기예금이죠. 보통 예금하고 다른 게 그런 건데 그건 뭐 뒤에서 배울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우체국에서 계속 문자가 오더라고. 뭐 고객님의 정기예금이 뭐 이렇게 끝났는데 뭐 한번 그 뭐 지점을 방문해 주시면 뭐 다른 뭐 그런 걸로 이렇게 뭐 상담 드리고 하겠습니다 하면서. 왜냐 정기예금 그거 끝났다고 어떻게 됩니까? 돈 싹 빼가버리면 우체국 입장에서는 손해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꼬셔가지고 뭐 하려고 계속 뭐 하려고 고객을 자기 고객으로 끌어가려고 그런 식의 이제 계속 이렇게 소위 말하는 영업 전략이 계속 또 되더라고. 근데 마누라 한 건에 찾았습니다. 근데 찾았습니다 그냥. 야 그랬는데도 아니 그럼 돈 찾았으면 우체국 고객이 아닌데 우체국에서 선물을 줄 리가 없잖아. 그 각티슈 이런 것도 저번에 받아왔던데 혹시 나 모르게 또 뭔가 드러났는가? 뭐 좋죠 뭐. 나 모르게 대출만 받았으면 됐지. 나 모르게 예금 아니 잠깐만 대출에도 요즘 선물 주는데 알아봐야겠네. 설마. 자 그래서 나오잖아. 고객을 기업 고객과 개인 고객으로 구분. 고객 특성에 맞는 마케팅 되겠죠. 다음에 나오지. 고객을 밑줄 쳐봐. 신규 고객, 휴면 고객, 이탈 고객. 신규는 말 그대로 신규. 이탈은 이제 그러니까 휴면은 거래를 정지하고 있는 사람. 이탈은 말 그대로 이제 돈 넣어놨다가 이제 다른 데로 옮긴 사람. 그래서 요 각각 고객 성격에 맞춰가지고 뭐 합니까? 정보를 제공하고 꼬셔와야겠죠. 되겠죠? 아마 그러면 와이프한테는 이탈 고객으로 분류해서 어떻게 된다. 다시 다음에 또 찾아오세요. 뭐 그런 취지로 계속 뭐 문자 보내고 각티슈 주고. 각티슈를 받아왔다는 건 지가 갔다는 소리인데 알아봐야겠네. 자 그래서 밑에 보십시오. 그저 10쪽에 보십시오. 표 나오는 거 있죠. 신규 고객, 휴면 고객, 이탈 고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요 진짜 현재 지금 우체국에서 뭐합니까? 이렇게 신규, 휴면, 이탈로 나눠서 신규는 뭐야? 월간 신규, 분기 신규, 연간 신규. 다음 뭐 휴면, 월간 휴면, 분기 휴면, 연간 휴면. 다음 이탈 고객, 계약 해지.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뭐합니까? 꾸준하게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요, 전화도 하고요, 계속 고객을 모으고 있다고요.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또 들어가시게 되면 이 부서에서도 뭐합니까? 마케팅 부서, CRM 전담 부서에서도 일할 수가 있겠죠. 되겠죠? 근데 사람 상대하는 거 이런 거 정말 짜증나는데 맞지? 얼마나 이쪽으로는 안 가는 걸로. 저는 이런 거 정말 전 낯간지러워서 잘 못하겠습니다. 요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활용 방안, 마케팅 활용 방안 있죠? 요건 한 번만 좀 읽어보십시오. 다음에 요거 네 번째는 뭐 말 그대로 뭐 하는 거 맞춤 지원하고 있다는 거 그 내용이고, 다섯 번째 보면 요거 특히 요거 밑줄 치세요. 우체국 콜센터에 의해서 지원된다고. 우체국 콜센터. 우체국도 콜센터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CRM을 뭐 하고 있다고? 지원해주고 있다고. 되겠습니까? 다음에 얘들이 또 무슨 우체국 홈쇼핑 있죠. 우체국 쇼핑. 우편 상품 및 우체국 쇼핑 이용 우수 고객에 대해서도 뭐 한다고? 이거를 우체국에 여러가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루트로 활용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관련 우체국 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전사적이라고. 우체국 전체의 모든 시스템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부서 간에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우체국 콜센터도 뭐 하고 있다? CRM을 도와주고 있다. 자,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뭡니까? 우수 고객 케어 서비스.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좀 상당히 이제 그거 돈 많이 넣은 사람들 대상으로 많은 거, 선물 주는 거 나오잖아. 상위 10%가 전체 매출이 얼마를 차지한다? 절반을 차지한다. 10대 5네 10대 5. 상위 10%가
2분의 1,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 이제 일단은 뭐야겠습니까? 나머지 90%가 50% 차지하고 있는데 마케팅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100명 중, 아니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얘들도 돈 벌어야 돼. 고객이 100명이 있어. 그중 10%는 몇 명이야? 10명이 50%를 차지하고 있어. 나머지 90명이 50%를 차지하고 있어. 50%는 같지만 인원수가 다르지. 그럼 어디에다가 마케팅을 집중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겠어? 얘들 적잖아. 적잖아. 90명을 관리해서 50%를 먹는 것보다는 10명 관리해서 50% 먹는 게 어떻게 돼? 훨씬 더 효율적이지. 그러니까 얘들한테 선물 많이 주는 거야. 다른 거 없어. 선물 많이 주는 거야. 선물 많이 주는데 나오잖아. 우수 고객은 뭘로? 매출에. 우수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 프로그램 개발 운영, 평생 고객화 유도,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고 있다. 뭐 선물 많이 주는 거지. 딴 거 있니? 다음에 이제 그 업종별로 살펴보면요. 도소매, 서비스, 제조, 금융, 증권, 보험 등에서 매출이 높다. 다음에 재밌는 게 여기 잘 보세요. 일반 통상 우편물에서의 매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 상이한 특성. 이 사람들이 많이 우편물을 많이 보내는 그런 거잖아. 그럼 우체국 입장에서는 금융상품 파는 것도 돈이지만 우체국에서 편지 많이 붙이고 등기 많이 보내고 소포 많이 보내는 것도 어떻게 돼? 우수고객이 될 수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관리를 또 해줘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제가 그때 우체국 가서 보니까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렇게 좀 이렇게 우수고객 전용 창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거기 가면 이제 뭐 대기 시간 이런 것도 없이 어떻게 된다. 뭐 바로바로 우편물 같은 것도 처리해주고 뭐 그런 서비스를 또 따로 운영하고 있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런 거죠. 뭐 기업체에서 뭐 이렇게 한 번씩 이제 뭡니까? 뭐 우체국 택배를 대량으로 이용한다. 그럼 그 사람들은 상당히 우수고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우체국 택배를 썼는데 우체국 택배에서 좀 이렇게 기분 나쁘게 했다. 그래서 뭐 다른 택배로 넘어간다. 그럼 우체국 입장에서 상당히 뭐야? 손해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이제 하려고 또 금액도 좀 깎아주고, 뭐 택배 같으면 이제 택배 박스 같은 거 공짜로 주고, 그죠? 그다음 테이프 이런 거 공짜로 주는 거, 뭐 다 이거 이런 우수고객 케어 서비스에 속하는 거죠. 자, 그러고 뭐 이제 3번 뭐 보면 뭐 정보 소집 이거는 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우수고객에게 제공하는 혜택, 기념일 축하 선물, 카드 발송, 이거지 이거. 어차피 딴 거 있니? 선물이 제일 중요한 거야. 뭐 SMS, 이메일 다 필요 없어. 다음에 이런 거 괜찮죠? 우체국 수련원. 요거 참 시설 괜찮고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갖고 이제 사람들을 계속 뭐 한다고 이제 꼬시고 있단 말이죠.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체국이라는 기관이 정부 기관이지만 여기도 돈은 벌어야 되죠. 그러니까 뭐 한다고 이런 어떻게 보면 일반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케팅 기법이 어떻게 된다?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CRM 부분은 여러분들 나오게 되면 그냥 뭐 수익성 추구한다는 거, 고객관리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 이런 기본적인 내용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기출에서는 CRM을 조금 이렇게 출제를 잘 안 한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뭐 내년 시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번은 좀 보고 가주셔야 됩니다.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은 뭐 또 사실 또 너무 이제 또 경영학적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이거 우체국 그거 있죠? 우편 CRM 여기 7쪽에 아니 왜 이래 이거 아까 전에 했던 거 우체국 CRM 3번 요 부분만 좀 잘 챙겨두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어차피 우체국에서 근무하실 거니까 우체국 CRM만 정리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겠죠? 자 그러면서 11조 야 이 부분 나옵니다. 이거 우편물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이건 나옵니다. 이건 나오기 정말 좋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 문제 보여드렸죠. 3년이 아니고 5년이고요. 다음에 4번에 다음 날이 아니고 그날부터 1년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기간하고 날짜랑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건 좀 잘 챙겨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잘 보세요. 2번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지금 배운 걸로도 풀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이 우편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발송인이 있으면 우편관서가 있죠. 그럼 발송인이 우편관서에 맡기면 우편관서가 누구한테 보낸다고? 이게 기본적인 우편 업무, 우편 사무의 시스템이죠. 그러면 이걸 갖고 여러분들이 2번 선택지를 분석해 보세요. 이게 왜 틀렸는지 분석이 돼요. 손해배상 청구는 당해 우편물을 접수한 관서 및 배달 관서에서 여러분들 발송인만 가능하고 나오죠. 근데 이 권리는 누구한테도 있겠습니까? 우편 사무관계 자체가 발송인, 우편관서, 수취인 3자가 합쳐진 게 우편 사무의 업무죠. 여기서는 누구도 그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수취인도 권리를 가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기본적인 우편 사무의 카테고리를 이해하시면 이거 어디죠? 선지 몇 번이고 2번 선지 같은 경우는 뭐 때문에 틀렸다는 거를 발송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취인도 어떻게 된다?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개념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1번하고 4번은 참 죄송하지만 뭐한다? 외워야 되죠. 3년이 아니라 5년이고요. 다음날이 아니고 그날이고요.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선생님 이거 너무 문제 지저분한 거 아닙니까? 그게 지저분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은 다 법에 관련된 겁니다. 법률적인 겁니다. 법률에서는 날짜가 어떻게 보면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연도와 날짜는 좀 외웁시다. 오케이? 자, 그래서 나오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손해배상과 손실배상의 손해배상이란 거는, 자, 이거 바로, 여기 보면 나오거든요. 손해배상은 뭐라고요? 우편물 취급 중에 우편관서가 뭐 한다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이용자가 입은 재산적 손해를 보전해준다. 되겠죠? 다음에 손실보상 보세요. 13쪽에. 손실보상은 뭐라고? 우편물 취급 중 무슨? 적법한 행위에 의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러면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차이가 뭐죠?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 말 그대로 손해보상. 적법하게,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니고 적법하게 했는데 그래도 사람이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죠. 실수에 의한 게 손실. 손실의 실자는 실수야. 손해는 말 그대로 해자는 피해야, 피해. 손해는 고의나 과실이고요. 손실은 적법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면 택배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제 아주 이렇게 혹시라도 이게 물건이 좀 이렇게 민감한 물건이라서 포장을 막 되게 잘했고 그 택배 원도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잘못하면 깨질 수 있는 물건이니까 막 정성들여서 아주 조심스럽게 옮겼어요. 근데도 막상 택배를 받아서 뜯어보니까 금이 가있다라든가 훼손돼 있다. 이 경우는 손해배상이 아니죠. 이건 뭐야? 손실보상이 돼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택배를 옮기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나 막 발로 툭툭 차고 취급주의라 돼 있는데 취급주의라고 보니까 이제 더 발로 차고 싶단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물건에 손상이 가해졌다. 그거는 뭡니까? 손해배상이 돼야겠죠. 되겠죠? 손해와 손실, 손해배상, 손실보상, 이건 구분 좀 하십시오. 자, 일단 구분했고 간다. 자, 2번에 보면 나오죠. 우편에 관한 손해배상은 우편관서의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우편관서의 고의 과실을 요건하지 아니하는 손실보상과 적법한 행위에 의한 경우에도 그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과
자, 요거는 하나씩 다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부가 취급 여부, 등기, 재산적 손해 유무를 요건으로 하지 않은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와 성질상 차이.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은 손해배상하고 손실보상 배울 거고요. 여기 나오는 뭡니까? 이거 뭐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 이런 것까지 어떻게 된다? 다 공부를 할 겁니다. 되겠죠? 일단 손해배상이 뭔지만 일단 머릿속에 넣으세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보전해 주는 거. 이게 뭐라고? 손해배상. 자, 나오죠? 다음과 같이, 자, 대상 및 요건. 다음과 같이, 자, 무슨 사실? 직접적인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직접적인 사실은 말 그대로 분명한 겁니다. 분명한 거. 누가 봐도 얘들의 뭐 고의 또는 과실이 맞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 거. 이게 직접적인 사실. 그런데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는데 이로 인한 간접적 손실은 배상하지 않는다. 이게 뭔 소린가? 예를 들면요. 디귿에 보면 송달 시간을 정하여 접수한 우편물의 지연 배달. 만약에 우편물이 예를 들면 내일 12시까지 24시 말고 그러니까 오후 2시까지 반드시 그 배달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 근데 2시가 넘어서 배달이 됐어. 그러면 2시가 넘어서 배달된 것에 대해서만 우체국은 뭐 한다고? 책임을 진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2시까지 배달이 못 돼가지고 내가 무슨 뭐 거래처에서 그 계약이 성사가 안 되고 파기가 됐다. 이건 직접적인 손실이 아니고 뭐 간접적인 거죠. 그거는 우체국이 뭐 할 의무가 없다고?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단 말이지. 근데 거기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 민사로 가셔야 돼요.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나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게 명확할 것 같으면 그것도 민사로 따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체국은 뭐만 보상하겠다고? 직접적인 사실에 대해서만 뭐 한다고요? 손해배상을 하지. 우체국이 잘못한 것 때문에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배상할 책임이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민사로 따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나오죠. 등기 취급 및 보험 취급 우편물의 망실 훼손. 쉽게 말하면 우편물을 훼손했다고. 망실은 잊어버렸다고. 되겠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뭐합니까?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야겠죠. 근데 이거는 손해배상은 여기 저 뒤에 보시면요, 여기 보면 여기 나옵니다. 12쪽에 손해배상의 범위 및 배상의 고의죠. 요 편은 왕별 딱 해놓으세요. 왕별.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다음 뭐 교환금 추심금의 미수. 그러니까 뭐 이것도 이제 뭐 돈을 이제 뭐 잊어버렸을 뭐 그런 경우가 되는 거고요. 다음 나오죠. 송달 시간을 정하여 접수한 우편물의 지연 배달.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케이스죠. 뭐 2시까지 배달해 주기로 했는데 2시까지 배달을 못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당연한 얘기죠. 손해배상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 고의 또는 과실 이거를 참 밝히는 게 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오잖아. 우편물의 손해가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과오라든가 실수라든가 당해 우편물의 성질, 결함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발생했다. 그건 뭐라고? 배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얘들도 말 그대로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자기들한테 손해잖아. 그러니까 뭐는 철저히 피해가는 거야? 아까 직접적인 사실 확실한 요건이 만족되어야지만 얘들은 뭐 하겠다고? 손해를 배상한단 말이야. 다음 나오죠. 우편물을 교부할 때에, 나눠줄 때에 외부에 파손 흔적이 있거나 또는 중량의 차이가 있어야 된다. 외부 파손이 없거나 중량 차이가 없을 때는 손해가 아니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편물 소포라든가 이런 거 받으실 때는 어떻게 돼요? 바깥의 외부 포장 상태 이런 것도 어떻게 된다? 꼼꼼하게 또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나오죠.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그 우편물의
우편 관서에서 배상하여야 할 손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뭐를 거부한다고? 수취 거부. 괜히 받았다가 어떻게 돼? 당신이 이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오해를 살 수가 있죠. 그때는 뭐 하는 게 제일 확실해? 안 받는 게 제일 확실해. 되겠나? 근데 혹시라도 모르고 받았죠? 그 경우는 뭐 한다고? 당연히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겠지. 이게 뭐라고요? 우체국 택배를 받았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어떻게 된다고? 택배 물건이 손상되어 있다. 그 경우는 뭐 한다고? 택배사, 우체국 택배한테 뭐 한다고? 근데 그 경우는 차라리 수취인 입장에서는 나야 그냥 새로 보내라 하면 되겠지. 그 경우는 누가 손해배상을 해야겠니? 손해배상 청구가 돼야겠니? 물건 보낸 발송인이 어떻게 되노? 왜 내 물건을 제대로 안 보내서 어떻게 되노? 왜 손해를 끼쳤냐? 그럼 발송인한테 또 어떻게 된다? 발송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당연히 수취인 또 뭐 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보통 그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되노? 고객 입장이니까 보낸 사람한테 아이 나 안 할란다 환불해라. 그럼 이제 그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노? 발송인하고 우체국이 서로 뭐하노? 싸우겠죠. 왜 내 물건 이렇게 보내가지고 손해를 끼쳤냐? 그러니까 고객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열어보고 깨졌다 보내 반품 환불 교환 좋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수취인보다는 근데 수취인도 권리가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발송인은 당연히 권리가 있고요. 수취인도 권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수취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냥 우리는 돌려보내면 끝이죠. 누가 싸운다? 발송인이 주로 싸우겠죠. 자, 그래서 나오죠 밑에. 아하, 기한. 우편물 손해에 대한 배상의 청구. 자, 나오죠. 발송한 날로부터 1년. 여기서 발송했다는 거는 내가 우체통에 넣었다거나 아니면 그 수령증을 받았다거나 아까 전에 우리 앞에서 그 권리 발생하는 거 배웠었죠. 우체국에 가서 직접 접수했거나 우체통에 넣었거나 아니면 뭐 집배원이 와가지고 나한테 수령증을 줬거나 거기서부터 1년 되겠죠? 다음 날로부터가 아니고 그 날로부터 1년. 선생님 이거 날짜 하루 때문에 너무 치사한 거 아니에요? 하루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죠.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우편물 운송 조력자의 보수 청구. 이게 뭔 소리야? 우편물을 운송할 때 도와줬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도와줬으니까 세상에 공짜가 있니? 내가 도와줬으니까 뭐하라고? 돈을 달라고. 만약에 예를 들면 그거죠. 뭐 우체국 그 집배원 아저씨가 오토바이가 타고 가다 고장이 나가지고 옆에 있던 어떤 그 비행 청소년이 이제 바라바라 하는 거. 야 좀 빨리 좀 내 태워도 하면서 급하다. 타요 하면서 해가지고 도와줬다고 우체국 아저씨를. 그럼 걔가 조력을 했잖아. 도와줬잖아. 그럼 당연히 공짜가 있니? 없지. 도와준 것에 대해서 뭐하라고? 돈 내놔라. 언제? 조력의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3월 3개월 내에 뭐 한다고? 이 아저씨 오토바이 태워가지고 우편물 배달하는 거 도와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내놔라? 보수 돈 내놔라. 되겠죠? 다음, 우편물 운송, 집배 등 우편 업무 집행 중 발생한 재산 피해 및 통행료 미수에 대한 손실 보상의 청구. 이게 아까 전에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시죠? 저 배달하다가 여기 보호제도 있죠. 보호제도. 여기 6쪽에 보면 통행권 있죠. 통행권. 우편 운송원, 집배원과 우편 전용 비행기, 차량 선박 등은 도로의 장애로 말미암아 통행이 곤란한 경우 담장 또는 울타리 없는 택지, 전답, 기타의 장소를 통행할 수 있으며 그 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그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단 말이죠. 또 다음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거를 만약에 통행을 하게 해줬으면 어떻게 보면 사유지를 자기 멋대로 쓴 거잖아. 사유지를 쓴 거잖아. 그 사유지 사용에 대한 뭐를 보상을 뭐 한다고? 신청할 수 있단 말이야.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우체국 트럭이 가다가 내 전답, 그 뭐 밭에 있는 농산물을 뭐 했다? 내 밭에 심어놓은 배추를 다 트럭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된다? 다 뭐 밟아 죽였다.
그럼 내가 어이구 씨 이거 뭐 도와주라 한데 도와줬으면 그 배추 다 날라갔는데 내가 그 뭐 신청도 뭐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죠.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뭐 해야 된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날라가는 거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나오죠. 자, 손해배상의 범위 및 배상액 갑시다. 우편법령 규정에 의하여 발송된 우편물로서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및 배상금액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게 중요하죠. 미주쳐라. 손실액이 손해배상금액보다 적다. 이 경우는 참 뭐 한다고? 손해금액으로 배상한다. 이거 좀 지저분하죠. 이게 뭔 소린가? 예를 들면요, 내가 손해가 100원이 발생했어. 근데 그 규정에서 손해배상액이 예를 들면 200원이야. 근데 손실액이 손해배상액보다 작지? 그럼 우체국은 얼마만 준다고 나한테? 100원만 주는 거지. 치사하죠? 그냥 200원 다 규정대로 다 주면 될 건데. 그죠? 아우 참.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건 참 우리가 좀 이건 좀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갑시다. 통상적인 거, 이제 통상적이라는 건 이제 일반 뭡니까? 그 이제 서신 이런 겁니다. 서신. 다음 소포는 말 그대로 이제 물건 이런 거죠. 일반, 여기서 일반이란 건 그냥 편지 있죠. 이거는 손실이 일어나건 망실이 일어나건 내가 뭐 한다? 우체국에?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것도 기억이 나는 게요. 군대 있을 때 그 여자친구가 나한테 편지를 보냈대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3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어떻게 돼요? 편지가 안 와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군대에서 가서 이제 군대 있을 때는 그 군대 안에 보면 또 우체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군대 우체국을 이제 한번 시간을 내서 찾아갔죠. 그 이거 여자친구가 전에 편지 보냈다고 하는데 이거 안 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뭘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편지요. 일반 편지. 일반 편지는 아무 그게 안 되죠. 편지를 보냈다는 걸 증명할 수가 없죠. 우체통에 넣었어. 근데 우체통에 넣었다는 건 사실 증명할 수가 없잖아. 꼭 그게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또 알 수도 없잖아, 서로가. 이거는 뭐 한다고? 잊어버리건 째지건 말건 내가 뭐 할 수 없다고. 보상을 못 받죠. 그래서 그때 카드가 걔가 등기로 보내지 않는 이상 어떻게 된다고? 손해고 뭐고 배상 뭐 한다. 왜? 등기는 뭐야? 접수를 하잖아. 봐, 등기 봐봐. 손망시되면 얼마라고? 10만원 줘. 10만원 줘. 되겠습니까? 왜? 증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재밌는 게요. 등기, 이길 특급, 당일 특급, 이길 오전 특급. 얘들은 손망실이 발생한 경우 다 돈을 주죠. 왜? 내가 보냈다는 증거가 있고 지들이 받았다는 증거가 있잖아. 발송인이 보냈다는 증거가 있고 우편간소에서 받았다는 증거가 있잖아. 증거가 있으니까 돈을 줘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원리 아시겠죠? 그냥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일반은 보냈다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증거가 없으니까 나는 보냈다는 증거가 없고 얘들은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손망실이 되건 말건 뭐야? 서로 나몰라지 따지고 보면. 근데 여기 봐봐. 등기, 이길 특급, 당일 특급, 이길 오전 특급은 뭐라고? 다 증거가 있으니까 손망실이 일어날 경우 어떻게 된다고? 보상을 해준단 말이야. 손해배상은. 자, 근데 여기 나오잖아요. 지연배달. 지연배달은 늦게 배달되는 거죠. 일반 편지는 한 달 뒤에 오건 두 달 뒤에 오건 참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은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 여자친구한테 그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편지가 우체국에서 그 군대 안에 우체국까지는 들어왔는데 그 우체국 안에 보면 이제 우체국 직원들이 있는 게 아니고 일반 병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지금이랑 달라서
제가 군대, 제가 96년도에 군대를 갔거든요. 아유, 좀 오래됐죠.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네. 그때는 아직도 낭만이 있던 그런 군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편지도 진짜 많이 쓰고요. 제가 진짜 군대에서 제가 보내고 받은 편지만 모아도 진짜 웬만한 커다란 박스 하나 다 채워요. 근데 요즘에는 뭐 군대에서도 편지 안 쓰고 이메일 보낸다 그러대요. 그죠? 그러고 이제 그때는 그 여자친구가 군대에 있으면 돈이 없고 이러니까 우표 같은 것도 잘 사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지에다가 이렇게 우표도 자기한테 편지 많이 보내라고 이렇게, 아우씨, 예수 생각하니까 좀 갑자기 짠한데. 우표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보내주고요. 다음 공중전화 카드 있죠, 공중전화 카드. 여러분, 요즘에 누가 공중전화 카드 씁니까? 근데 그때는 공중전화를 썼다니까요. 아, 요즘도 군대에서 쓰는가? 그래서 공중전화 카드 같은 것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내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때 그 편지에 그게 들어있었거든. 우표랑 공중전화 카드가. 그러니까 그걸 아마 제가 봤을 땐 중간에 그 우체국 병들이, 사병들이 그거 이렇게 취급하면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근데 뭐 우표하고 공중전화 카드야 뭐 돈 아까운데 사실 그 편지가 더 아깝죠. 편지가 참 그 정성 들여서 쓴 편지인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때 그랬었지. 야, 앞으로는 뭘로 보내라? 등기로 보내라. 왜? 등기는 자료가 있으니까. 등기는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 갖고는 뭐합니까? 장난을 못 치니까. 근데 그 뒤로는 뭐 편지를 안 썼죠. 서로가. 왜? 뭐 곧 제대하는데 뭐. 자, 그런데 자, 지연 배달이 뭔지 아시죠? 늦게 배달되는 경우. 자, D가 나옵니다. D. 자, D가 뭔지 보셔야 되죠. D. 우편물 접수일. 다음에 얘들아 잘 봐. 송달 기간에는 공휴일. 근데 뭐는 특급 우편물은 재배다. 말 그대로 특급은 특급이야. 항상 달리는 거야. 우정사업본부장이 배달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날 등은 제외. 다음 설, 추석, 연휴, 설, 추석,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 배달 경우는 제외.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요, 참, 이거 지연 배달도 거의 걸릴 확률이 없다 보시면 돼요. 자, 등기 정해진 날짜로부터 D-Day로부터 며칠 플러스 됐을 때? 5일 배달분부터. 그러면 4일날 가면 어떻게 된다고? 안 줘도 된단 말이지. 뭐 한다고? 우편 요금 및 수수료. 어이구야, 등기 제대로 안 가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 발생하는 간접적인 손해는 발생한다 안 한다? 참,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이거 헛바디비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등기로 가장 많이 날라오는 우편물이 뭐예요? 법원에서 보면 등기로 우편물이 많이 날라오거든요. 법원.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집은 괜찮은데 전에 이제 전세 사던 집은 집주인이 좀 법적으로 좀 이게 문제가 많은 놈이었어. 그래서 막 법원에서 맨날 뭐 합니까? 하여튼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좀 법원에서 서류가 많이 날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원은 항상 등기로 보내요. 법원은 항상 등기. 왜냐? 법원도 뭐가 있어야 돼? 보냈다는 증거와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법원은 항상 등기로 보내요. 법원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뭐 경찰은 아니다. 근데 법원하고 검찰에서 날라오는 재판 관련 이런 문서들은 항상 등기로 옵니다. 그래서 한 번씩은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띵동에서 우체국입니다 그러면 뭐지? 뭐 택배인가 가보면 누구 계시죠? 그러면서 예? 아닌데요. 아, 누구한테 등기 왔는데. 아, 저 주인이고 난 지금 전세 살아서 이 사람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대구지방법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딜레이 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법원에서 만약 뭐 재판을 한다거나 가압류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건데 지가 등기를 못 받으면 어떻게 돼? 우체국은 책임 없어. 우체국은. 왜냐? 거기 수취인이 안 살잖아. 수취인 불명이잖아. 그 경우는 우체국 책임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식적인 혹시 뭐 법에 관련된 그런 문서를 받거나 그런 게 있으면요,
좀 이렇게 항상 받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두셔야 돼요. 그런 거 확인 못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피해보는 사례도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우체국 직원이 정해진 주소, 그러니까 쓰여진 주소에 날짜에 갔는데 만약에 없다. 그 경우는 우체국에서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책임진다는 거는 그 날짜 D+5일 배달번부터 만약에 그 등기가 어떻게 만약에 10일날 배달돼야 되는데 15일날 왔다. 15일날 왔으면 이제 그때 배상해 주는 거지. 근데 그것도 내가 받아야 말이지. 당사자가 없어서 못 받는 거 그건 우체국 책임 아니죠. 수치인 불명이죠. 수치인 불명. 자, 다음에 이길 특급. 요건 D+3일. 뭐 등기나 이길 특급은 크게 이길 특급이 보통 이제 그 다음날 가는 게 이길 특급이죠. 근데 중요한 게 이제 뭐야? 아, 이길이, 야, 잠깐만. 이길이 그날 도착하는 게 이길 특급이 오늘 보내면 오늘 가는 게 이길 특급이죠. 이길 오전 특급은 그날 보내면 그날 오전에 가는 게 이길 오전 특급이고, 당일 특급은 그날 오늘 붙였으면 내일 도착하는 게 당일 특급이죠. 잠깐 이길하고 당일 이걸 갑자기 헷갈리네. 이길이 그날 도착하는 게 이길 아닙니까? 하루 되는 게. 이거 갑자기 헷갈리네. 이거 제가 내일 제가 찾아올게요. 이 갑자기. 근데 여러분들, 근데 뭐 보면 되냐 그러면요, 이거 돈 보시면 돼요. 돈. 이길 특급은 당연히 손망실은 10만원인데 D 플러스 하루가 되죠. 근데 여기서 봐봐. 0시에서 20시까지는 수수료 2,090원을 돌려주고요. D 플러스 1일인데 20일, 그러니까 20시 이상 배달은 어떻게 된다고? 우편 요금 및 수수료. 요게 뭐라고요? 당일 특급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길 오전 특급은 어떻게 돼? 하루 지나가지고 16시부터 이틀 지나고 12시까지는 뭐라고요? 수수료 1,090원. 이 길이 그 다음 날이구나. 당일이 말 그대로 당일이고. 이 길 특급이란 거는 오늘 붙이면 내일 가는 거. 이 길 오전 특급은 오늘 붙이면 내일 오전에 가는 거. 당일은 그 당일날 가는 거. 그죠? 맞네. 다음에 이 길 오전 특급은 오전이니까 오전 넘기면 안 된단 말이잖아. D 플러스 2일에 12시 이후 배달번은 뭐라고? 우편 요금 및 수수료. 근데 참 주는 돈 참 손해배상 금액 참 거지 같죠? 근데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만약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우리는 뭘로 가는 수밖에 없다? 민사로 가셔야 돼요. 민사로. 자, 다음 소포. 보통 소포는 손망실이 나도 지연 배달이 돼도 손해배상 못 받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하지 마세요. 일반이나 보통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등기. 손망실 50만원. 좋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잘 보세요. 그 표 밑에 두 번째 점 보세요. 손해배상액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배상하는 것이며, 만약에 보험을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안심소포는 신고가액을 배상한다. 이게 뭔 소리예요? 내가 보험 들 때 보면 얼마 이렇게 딱 하는 게 있잖아요. 그만큼 내가 받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그 뭡니까? 중요한 물건을 보낼 때는 뭐 안심소포 이런 보험 제도를 어떻게 된다? 이용하시는 게 맞죠. 정말 중요한 물건은. 정말 중요한 물건. 진짜 중요한 물건. 다음에 아까 전에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거잖아. 기록되지 않은 보통소포는 종족주니까 모르잖아. 모르니까 뭐야? 손망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거지. 편지도 마찬가지고. 일반은 모르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얘들도 책임 못 진단 말이지. 아는 것만 책임지겠다는 소리야. 되겠죠? 자, 다음에 나오네. 당일 특급. 뭐 여기도 똑같습니다. 손망실은 다 50만원. 다 50만원. 자, 당일 특급.
D 플러스 1일 0시에서 20시 배달분은 뭐라고? 수수료 2,000원. D 플러스 1일에 20시 이후 배달 우편 요금 및 수수료. 아 정말? 이 길 오전 특급 D 플러스 1에서 16시에서 이제 오전이니까 오전 넘기고 D 플러스 1에 12시까지는 수수료만 주고 수수료 1,000원. D 플러스 1 돼서 12시 이후로 가면 어떻게 돼? 오후에 가면 우편 요금 및 수수료. 다음 휴일 배달. 토요일날 제외. 해당 휴일보다 하루 이상 지연 배달 수수료 2,000원. 해당 휴일보다 2일 이상 지연 배달. 아니 그럼 2일 이상 지연 배달이면 3일이 되건 4일이 되건 일주일이 되건 한 달이 되건 우편 요금 및 수수료. 만약에 그 안에 무슨 음식을 넣어놨는데 음식 다 썩어버린 거 거기에 대해서 보상 받을 수 있다 없다? 잘하면 되겠네. 망실에 속하게 되면. 손실이 되면 손실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단 말이지.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케이스는 손망실이나 지연배달의 케이스는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거의. 우리나라 그런 뭐 이렇게 우편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허술한 게 아니거든요.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항상 만약이란 걸 조심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규정은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오죠. 손해배상 청구 절차. 자, 손해배상 청구인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밑줄 쳐라. 발송인 또는 그 승인을 얻은 수취인. 그러니까 발송인이 수취인 보고 네가 해라 승인을 해주면 뭐라고요? 수취인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취인이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되겠죠? 요거 표시해 놓으시고 이런 거 중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 손해가 발생했으면 당연히 뭐 해야겠습니까? 신고를 해야겠죠. 되겠죠? 나오죠? 등기 취급 우편물의 배달에 있어서 수취인 또는 발송인이 우편물에 손해가 있다고 인정하여 우편물 수취를 거부할 때는 집배원 또는 배달 우체국에 뭐 한다고? 사유를 신고해야 된다. 거부할 때는 왜 거부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이게 뭐라고요? 손해 신고고요.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을 담당하는 관청이 어딜까요? 청구관서. 당해 우편물을 접수한 관서 및 배달 관서. 되겠죠? 다음 나오죠? 청구기한. 국내 우편물 손해배상금은 손해배상금 결정서가 청구권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기산해서 몇 년?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5년. 뭐가 도달한데? 손해배상금 결정서가 청구권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계산해서 5년. 아니한 때는 소멸. 이거는 뭐예요? 국가재정법과 민법에 관련된 내용. 그래서 보통 5년이라 보시면 돼요. 5년. 아까 전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5년이었죠? 11쪽의 기출문제. 손해배상금은 손해배상금 결정서가 청구권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기산해서 3년간이 아니고 몇 년? 5년. 근데 5년이면 웬만하면 하겠죠. 만약 이거 안 한다는 건 이제 자기가 스스로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청구권 및 손해배상의 제한이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일종의 예외적인 케이스니까. 자, 나오죠. 이건 청구권자는 얘기했잖아. 청구권자는 발송인 또는 승인은 수취인이며 다음의 경우에는 뭐 한다고요?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되겠죠? 손해배상 예외 케이스입니다. 예외 케이스. 간다. 우편물의 손해가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과오, 보낸 놈이나 받은 놈이 실수했단 말이야. 당해 우편물의 성질, 결함 또는 불가항력, 이걸로 손해가 발생한다. 어쩔 수 없는 건데 뭐. 어쩔 수 없는 거 갖고 손해를 배상이라 말을 할 수가 없죠. 두 번째, 우편물을 교부할 때 외부의 파손 흔적이 없고 중량의 차이가 없다. 이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수취인이 우편물을 뭐 했대?
정당하게 수취했다.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수취를 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날 마음 바뀌어가지고 뭐 문제 발생했다. 이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자기가 받아놓고 고의로 훼손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인 즉시 뭐 한다고? 알리고 이의를 제기해야지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택배건 소포건 간에요. 저는 제가 저번에 이런 일이 한번 있었거든요. 가구를, 그러니까 선반, 벽에 거는 선반을 제가 이렇게 디자인, 이렇게 좀 의뢰를 해가지고, 이렇게 목수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 선반을 이렇게 주문한 적이 있었는데, 자기 딴에는 포장을 정말 막 이렇게 뽁뽁이 갖고 이렇게 막 싸가지고 이렇게, 잘 했더라고. 근데 막상 포장을 뜯어보니까, 도색이 벗겨진 거야. 도색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첫 번째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사장님 이게 도색이 벗겨졌는데, 근데 그때 우체국 택배는 아니었어요. 우체국 택배는 아니었는데 이게 도색이 벗겨졌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운송되면서 잘못된 것 같다. 내가 일단 다시 보낼 테니까 사장님이 물건 제대로 수선해가지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보내달라. 그래서 이제 반품 교환을 일단 신청을 했죠. 그래서 다시 받았는데 또 똑같은 부위가 도색이 벗겨지고 갈라진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는 내가 이제 바로 내가 어떻게 했나 그러면 그 택배 기사를 내가 가지 말라고 딱 잡았어. 잠깐 이 물건 같이 확인 좀 해줘야 되니까 내가 잡았어. 그래서 그 택배 기사 앞에서 포장 뜯어가지고 뽁뽁이 째가지고 딱 보니까 갈라졌더라. 내가 그 아저씨한테 확인하셨죠? 그러면서 자기도 확인했다. 사진 찍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누가 잘못했는지 몰라도 내 입장에서는 그 물건을 살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뭐랬다. 그 사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택배기사랑 다 같이 확인했다고 증거 여기 있으니까 돌려보낼 테니까 환불해달라. 그래가지고 환불을 받았죠. 여러분들 이게 단순히 우체국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택배로 물건을 주고 받을 때는요, 만약에 파손의 위험이 있는 상품 같은 경우는요,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차라리 뭐 택배기사를 붙잡든 해가지고, 아니면 뭐 개봉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으시든 해가지고 완벽히 그걸 확보해 넣으셔야지. 다 받고 난 뒤에 택배기사 가고 내 혼자 와가지고 좋다고 뜯어봤는데 깨졌다. 그거는 업체 측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 부주의 아닙니까? 이러면 또 할 말 없어요. 이거는 단순히 우체국의 문제가 아니고요, 요즘 하도 택배를 많이 이용하니까 그런 건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좀 미리미리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 참 억울한 게, 손망실 경우 50만원이잖아. 만약 내 물건이 100만원짜리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야? 50만원이야. 근데 100만원이 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뭘 듭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죠? 보험을 들어요, 보험.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라든가 노트북 이런 거는 비싸죠? 고액이죠? 100만원 넘죠? 50만원 넘는 경우는 발송해주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보험을 넣어서 발송을 해줘요. 왜? 혹시라도 만약에 손망실 경우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자기가 발송인 측에서 뭐합니까? 손해를 배상해야 될 경우도 있잖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그 경우는 걔들이 딱 보험을 넣어서 우리한테 물건을 보내줘.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많이 받아봤자 소포는 50이고 통상적인 건 10만원 밖에 안 돼요. 그죠? 근데 실제 이런 사례가 발생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왜냐, 우리나라 우편처리가 그렇게 허술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의 경우, 혹시라는 경우도 있으니까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 두셔야 돼요. 좀 지저분하지만 금액까지 좀 어떻게 하자. 금액은 쉽잖아, 다 50만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지연 배달의 경우, 이게 좀 까다롭잖아. 그래서 지연 배달의 케이스는 좀 어떻게 된다. 좀 차분히 암기를 좀 해주도록 하십시오. 자, 다음에 이제 나오죠. 우편물에 뭐라고요? 손실보상. 의의는 말씀드렸고, 자, 갑니다. 손실보상의 범위. 아까 적법한 행위라고 말씀드렸죠. 간다.
우편 업무 수행 중에 우편 운송원, 우편 집배원, 우편 전용 비행기, 차량 선박 등이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로 교량을 통행한 경우, 그러니까 통행료를 무조건 지급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급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고 지급해야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급해야 되는 경우는 당연히 뭐 해야 돼요? 돈 내야 되죠. 근데 이거는 얘들이 고의나 과실로 한 게 아니고 업무 수행 중에 적법하게 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건 손해배상이 아니고 뭐가 된다고요? 손실보상이 된다고요. 다음에 이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우편 업무 수행 중에 우편 운송원, 우편 집배원, 우편 전용 비행기, 차량 선박 등이 도로의 장애로 말미암아 담장 또는 도로에서 통행한 경우 이로 인해서 입은 손실을 피해자가 보상 청구한다. 내 밭을 오토바이가 지나가면서 내 농작물을 훼손시켰다. 그럼 그 농작물 훼손에 대해서는 뭡니까? 당연히 손실보상을 청구해야 되는 거죠. 되겠죠? 다음 세 번째, 이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운송원 조력을 받았을 경우 조력자에 대한 보상. 집변 아저씨를 도와줬다. 그럼 그 아저씨를 도와준 것에 대해서 뭐합니까?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겠죠. 다음, 손실보상은 언제?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그날부터 얼마? 3개월 이내, 3월 이내에 청구한다. 되겠죠? 자, 절차 보십시오. 절차. 조력자에 대한 보수 및 손실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인의 주소, 성명, 청구 사유 및 청구 금액을 기재한 청구서를 운송원 등이 소속하고 있는 우체국장을 거쳐 관할 최신청장에게 제출. 이때 소속 우체국장은 손실보상 청구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한다. 아, 이게 뭐 적합한 손실보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어떻게 되노? 의견서를 같이 첨부해서 보내준다. 그러고 나한테 나오죠. 청구서 및 의견서를 받은 최신청장은 그 내용을 심사, 청구 내용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사유서를 청구인에게 송부. 아이고, 돈 이거 못 드리겠는데요? 라고 쓰여진 사유서를 뭐 한다고? 송부, 나눠주고,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당연히 뭐하노? 보수 또는 손실보상금을 지급을 해야겠죠? 되겠죠? 다음 세 번째, 최신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인의 출석을 요구, 질문, 관계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당연하지. 그냥은 돈 못 주죠.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것도 돈을 어떻게 된다? 막 돌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내가 뭐 우체국 아저씨 도와줬는데 100만원 내놔라. 1시간 도와주고. 이건 안 되는 거죠. 여기 보면 나온다고. 산정 기준은 여러분들 국가기관은요, 지금 배상액하고 지연배달 다 나오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다 정해놨어요. 다. 근데 참 그 기준이 보시면요, 참 짭니다. 자, 나오죠. 보수 및 손실보상 금액은 청구인이 입은 희생 및 조력 정도에 따라 다음 기준에 의해 판단한 금액. 기읍. 조력자의 경우 일반 노무비, 교통비 및 조력에 소요된 실비. 이거 얼마 되겠습니까? 다음 니은 택지 또는 전답을 통행한 경우 그 보수비 또는 피해를 입은 당시에 곡식 등의 가액, 배추값. 만약 배추 100포기가 상했다. 그럼 배추 한 포기 만약에 10,000원, 그럼 얼마? 100만원. 되겠죠? 다음 디귿. 도선 또는 유료도로 등을 통행한 경우는 그냥 뭐 하면 돼? 통행료만 주면 돼. 배 썼고 통행했다, 그냥 그것만 주면 돼. 다음 나오죠. 운송의 편의를 위해 시설을 제공한 경우 보관료 또는 주차료. 다음 마지막에 이건 좋네. 보수 및 손실 보상 금액은 현금 20을. 이건 좋네. 근데 여기에 정해놓는 산정 기준이요, 어떻게 보면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어떻게 보면 진짜 실제 비용. 근데 뭐 막상 손해를 입었거나 조력을 했는 입장에서는 안 받는 것보단 낫겠죠. 근데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죠. 이거 받으려고
서류 꾸미고 뭐 하고 이런 거 어떻게 된다. 그거 시간.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시간까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근데 국가기관 그런 거 없습니다. 딱 그 해당되는 케이스, 직접적인 사실이 발생했을 때만 거기에 대해서만 뭐합니까? 손해배상, 손실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되겠죠? 다음 나오지? 나는 이 돈 갖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한다고? 민사로 가. 나오죠? 3개월 이내에 민사소송. 아니 근데 민사는 여러분들 꼭 이거 안 해도 돼요. 손실보상 꼭 이거 안 해도 돼. 그냥 내가 민사 가고 싶으면 민사 가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전에 기억나시죠? 우체국과 우리의 관계는 공법 관계니 사법 관계니? 사법 관계지. 그러니까 민사로 가는 거야. 민사가 쌤 말씀드렸죠? 개인과 개인의 다툼이라고. 개인과 개인의 다툼을 관장하는 재판이 민사잖아요. 이라면 왜 사법 관계인지 아시겠죠? 공법이 아니고. 안 되면 민사로 가. 근데 또 그 민사 한다고 변호사 사고 그거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걸리면 그냥 아유 재수 없네 이래가지고 가는 거지 뭐. 자, 다음 세 번째. 이거 아까 전에 이건 다른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용자 뭐가 있다고요? 실비지급제도. 실비지급제도. 실비. 여러분 실비가 뭔지는 아시죠? 뭐 실제 비용 뭐 이런 게 실비인데. 자, 나오죠. 의 보십시오. 우편 영무의 제공과 관련 우정사업본부장이 공표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뭐 한다고요? 해당 이용자에게 교통비 등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부가치급 여부, 재산적 손해 유무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이거는 자 다시 부가치급 여부, 재산적 손해 이런 건 아무 관계없이 뭐 한다고? 실비를 보전한다. 그래서 뭐랑 관련된다고? 손해배상과는 어떻게 된다고? 분명히 차이가 있죠. 손해랑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손해랑은. 여러분 밑에 보십시오. 잠깐만. 2번 보시면 이게 이해가 돼요. 지급 대상 범위와 지급액. 자, 모든 우편. 우체국 직원의 잘못, 불친절한 안내 등으로 2회 이상 우체국을 방문했다. 그럼 2회 이상 방문하려고 하면 돈이 들어가겠죠. 그게 바로 거기에 대해서 뭐 한다고? 실비를 청구하겠다고. 얼마?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우체국, 자, 이게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가 뭔가 그러면요. 자, 그냥 쉽게 생각해서요. 여러분들이 우체국을 이용해요. 근데 우체국을 이용하러 갔는데 우체국 직원이라든가 우체국이 잘못해서 내가 정말 불쾌하단 말이야. 짜증난단 말이야. 그 경우 뭐 한다고? 아유, 뭐, 우리 때문에 짜증나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까지 찾아오신다고 차비도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셨죠? 죄송합니다. 그럼 뭐 한다고? 10,000원. 10,000원. 되겠습니까? 자, 다음에 EMS. 이게 아까 전에 국제 특급 우편이었죠. 이거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자, 나오잖아. 종추적 조사 및 손해배상 청구 응대 시 3일 이상 지연. 말 그대로 3일 이상 내가 뭔가를 요구했는데 얘들이 뭐 한다고? 내일을 바로 처리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나를 기다리게 만들었어. 그 경우 뭐 한다고요? 무료 발송권 1회 30,000원. EMS 무료 발송권 요걸 준단 말이야. 되겠나? 그런데 자, 이거는 좀 심하죠. 월 2회 이상 손실이나 망실이 발생한다. 이러면 바로 바꿔야지 뭐. 근데 나오잖아. 무료 발송권 1회 10kg까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월 2회 이상 손망실 시 추가 지급.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게 발생하면 누가 계속 EMS에 맡기겠습니까? 이런 일을 아예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지금 이거 밑에 보세요. 손망실은 당연히 뭐 줍니까? 손해배상금을 당연히 줘야 되죠. 이건 당연한 거고요. 지연에 따라서는 뭐가 없다고요? 지연에 따른 실비는 없습니다.
지연에 따른 실비는 없습니다. 이런 거는 예외적인 케이스니까 정리해 주셔야 되죠. 손망실은 뭐만 준다고? 손해배상금만 주면 되고요. 지연에 따라서는 만약에 지연되면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지연에 따라서도 아까 전에 있었잖아. 금액 주는 거. 수수료랑 그런 거 주는 거 있었잖아. 근데 지연에 따라서는 뭐가 없다고요? 실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손해보상이라든가 손실보상 제도와 별도로 이용자들의 불만을 뭐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실시하는 게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예요. 뭐 이거 받는다고 기분이 완전히 펴지진 않겠지만 안 받는 것보다는 낫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우체국이 어떻게 보면 CRM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가 도입됐다고 보시면 돼요. 우체국 고객이 불만을 컴플레인을 가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컴플레인을 뭐 하기 위해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 이게 뭡니까?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 되겠죠? 자, 기한 알아두시고요.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15일. 날짜 나오는 건 여러분들 좀 잘 봐두세요. 우체국에 신고하시면 되고. 자, 실비 지급의 제한. 기한이 경과되면 당연히 안 줍니다. 되겠죠? 다음에 나오죠. 우편 서비스 제공과 관계없이 스스로 우체국을 방문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비는요, 우편 서비스에 관련해서 불편이 발생했을 때 주는 거야. 우편 서비스 말고 뭐 그냥 놀러 갔다 뭐 에어컨 바람 쐬러 가는데 거기서 불만을 느낀다, 이건 안 준다고. 이건 당연한 얘기고. 다음 나오죠. 등기 취급 우편물의 지연 배달이, 아이씨, 다음 사유 어디 갔노? 등기. 어허, 여러분들 없죠? 어허, 이게 잠깐만요. 허락? 등기 우편물 취급 다음 요건이 어딨나? 하하, 죽겠네, 씨. 여기를 보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이것도 여러분들 20쪽에 보면 일반 소포와 등기 소포가 나오죠. 근데 지금 이 요건이 아닌데 이게.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일단 요 부분은 제가 여기 출판사한테 전화를 해보던가, 제가 우체국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이 내용은 제가 찾아가지고 그 자료를 워드를 쳐가지고 제가 딱 붙이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그죠? 그게 낫겠죠? 이거 좀 황당하네요. 다음 어디에? 8쪽에? 8쪽에? IBM 기업이 고객을 발굴, 선정, 획득, 개발하고 유지하는 모든 비즈니스 프로세서. 이거는 끝. 모든 프로세서. 이거는 괜찮은데, 이거는 이건 좀 그렇네요. 이건 제가 뭐 출판사 전화해봤자 이것도 그 저자랑 통한다고 오래 걸릴 거고, 제가 우체국 찾아가지고요, 제가 이거는 워드 쳐가지고 제가 이렇게 쫙 잘라서 붙이게 만들어 드릴게요. 되겠죠? 황당하네. 자, 일단 여기까지인데, 일단 11쪽이에요. 우편물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여기 있죠. 요 부분은 여러분들 한 문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어차피 뭐 이런 케이스가 잘 발생은 안 되겠지만 예외적인 경우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셔야 되고,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이나 아까 전에 이용자 실비지급제도 같은 경우 다 뭔가 돈이 오고 가는 거죠. 이럴 때는 뭐가 중요하다?
날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한하고 날짜는 좀 미리미리 좀 챙겨 두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가 챕터 1 1장입니다. 잠깐만요. 아직 20분이 남았는데 이거 조금만 더 봅시다. 조금만. 2장의 챕터 2에 국내 우편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챕터 1에서는 전반적인 우편 사무가 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카테고리를 잡았으면 이제 챕터 2에서는 뭐합니까? 국내 우편. 구체적으로 국내 우편물이 뭐가 있고 어떤 식을 통해서 운송되고 거기 구체적인 규격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분들이 우편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이런 우편 서비스의 내용을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요거 제가 1번까지만 할게요. 우편 영무의 구분 및 송달 기준 요것만 할게요. 요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자, 우편 영무, 우편을 담당하는 업무, 영무 뭐가 있다고? 기본과 부가. 기본과 부가. 기본은 말 그대로 뭐라고요? 가장 보편적인 우편 서비스. 자, 그래서 밑에 나오죠. 지식경제부 장관, 전국에 걸쳐 효율적인 우편 송달에 관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통상 및 소표 우편물을 적정한 요금으로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우편 용물을 제공한다. 그래서 기본 우편에는 뭐가 있다고요? 통상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 쉽게 말하면 싸게 보낼 수 있는 거. 싸게 보낼 수 있는 거. 하지만 시간은 오래 걸리는 거. 잘못하면 뭐 하는 거? 잊어버리면 뭐도 안 되는 거? 피해배상, 손해보상 또 못 받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서비스. 자, 이거 말고 부가 우편 업무. 이게 뭐라? 돈은 좀 들지만 안전하고 빠른 그런 우편 서비스를 뭐라 부른다? 부가 우편 영무죠. 자, 나오죠? 부가 우편 영무의 개념. 이 개념은 여러분들 그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기본 우편 영무에 부가하거나 부수하여 제공하는 우편 영무. 여러분들 부가 서비스입니다. 부가 서비스. 여러분들 휴대폰 생각하시면 기본 통화가 있죠. 거기에 여러분들 부가적으로 여러가지 뭐 들어간 게 있죠. 뭐 컬러링 서비스라든가 캐치콜 서비스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바로 무슨 서비스? 부가 서비스. 다음 나오죠. 지식경제부 장관이 반드시 제공해야 되는 건 아니야. 지식경제부 장관은 반드시 제공할 건 기본이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선택적이야. 이용자도 반드시 써야 되는 게 아니야. 선택적이야. 말 그대로 뭐라고? 부가야, 부가. 그래서 밑에 보면 나오죠. 부가하다. 우편물 처리 과정에 등기 등 특별한 서비스를 추가. 등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 기록해 놓는다고. 다 기록해 준다고. 부가했죠. 부수는 뭐예요? 부수. 우편물 처리 과정에 직접적인 특별한 역무를 추가하진 않으나 우편용품의 조제 판매 등 그 처리 전후 과정이나 광고 우편물까지 처리에 병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 그러니까 이제 뭔가가 특별한 게 어떻게 된다?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부가는 말 그대로 특별한 거예요. 특별. 기본은 말 그대로 기본이에요. 부가는 우리가 지식경제부 장관도 필수가 아니고 우리도 필수가 아니에요. 되겠죠? 자, 그래서 나오제. 부가 우편. 이거 아셔야 됩니다. 부가 우편. 등기, 보험, 대금 교환, 증명 취급, 국내 특급, 특별 송단, 민원 우편, 우편 자료 배달, 모사 전송 우편, 우편 주문 판매, 광고 우편, 전자 우편, 우편 방문 접수, 토요일 일간신문 배달, 휴일 배달 서포, 차풀 배달, 계약 등기, 회신 우편, 본인 지정 배달, 우편사 주소 정보. 이거 나올 수 있어. 어떻게? 다음 중 부가 우편 영무로, 부가 우편 영무의 종류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거 여기서 재밌는 거 이런 거 있죠. 등기, 보험, 대금 교환, 증명 취급, 국내 특급, 특별 송단, 민원 우편, 우편 자료 배달,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 성격이 다 보면 뭐예요? 말 그대로 일반적인 성격은 아니고 좀 특수한 상황에서 취해지는 그런 과정이죠. 다음 이런 것도 재밌지 않습니까? 토요일 일간신문 배달. 이것도 우체국에서 뭘로? 부가우편으로 하고 있단 말이야. 휴일 배달. 이것도 우체국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특별한 케이스라 보시면 돼요. 특별한 케이스. 알겠죠? 요건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뒤쪽에 보시면 차라리 이거를 이건 좀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왠지 이거 부가우편 종류는 뒤에도 문제도 보면 하나 있는데 이거 좀 이렇게 좀 특별한 느낌이 들잖아요. 더럽게 많네 이거 20개. 암한데 딸딸딸 좀 외우자. 당장 지금 외울 필요는 없는데 좀 하면서 좀 조금씩 외웁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뭡니까? 송달 기준. 송달 기준. 나오죠, 밑에. 우편물 송달에 소요되는 기간. 언제부터 언제? 접수한 날부터 배달한 날까지. 이게 뭐라고요? 송달 기준. 송달 기준. 자, 나오죠? 송달 기준. 하하, 미치겠네. 이거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네. 다음 관로 안에 들어갈 우편물 송달 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보통 우편물은 접수한 날 다음 날로부터 며칠? 3일 이내. 접수한 날부터 며칠 이내? 3일 이내. 이길 오전 특급은 접수 이길 언제? 12시간 이내. 12시 이내. 12시 이내. 이길 특급이니까. 당일 특급은 접수 당일 20시 이내.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사실 이거는 다 여러분들 잘 봐요. 보통 우편물 요거는 기본 우편 업무죠. 보통 우편물은 기본 우편 업무죠. 그러니까 얘는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3일이면 못 갈 데 없잖아요. 근데 여기 전 잘 보세요. 이길 특급, 등기 소포, 당일 특급, 이길 오전 특급, 휴일 배달 이런 건 다 뭡니까? 부가우편이죠.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당연히 뭐라고? 특별히 부가해서 국민들한테 돈을 더 받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합니까? 돈을 더 받으니까 요건도 그만큼 엄격하고 철저하게 지켜줘야 된단 말이죠. 자, 나오잖아. 이길 특급, 등기 소포. 등기 소포야. 접수한 날, 다음 날 도착.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맞죠? 이길은 다음 날 도착이에요. 이길 특급, 등기 소포. 다음 날 배달. 되겠죠? 자, 근데 나오잖아. 제주 항공을 이용하면, 항공을 비행기를 타고 가면 읍면 지역 제외한 제주 및 서귀포시 일원. 만약에 선표한 배를 이용하면 어떻게 된다고? 2일이 추가되고. 되겠죠? 다음. 당일 특급 나오죠? 접수 당일 8시까지. 비싸겠죠? 비싸겠죠? 다음. 이길 오전 특급. 그 다음 날 12시. 오전이니까 12시 전까지. 다음 휴일 배달은 가까운 휴일. 되겠죠? 요거는 이제 반드시 뭡니까? 지켜줘야 된단 말이지. 만약에 이게 어겨지게 되면 아까 전에도 했었죠? 뭐를 받을 수 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겠죠? 그래서 뭐 수수료 떼주고 뭐 이런 거 있었죠? 껌값 주는 거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이거는 뭐랑 같이 공부하는 거라면 12쪽에 손해배상의 범위 및 배상액 지연배달에 관련된 거 있죠? 지연배달에 관련된 거 그거랑 같이 연결시키시면 돼요. 되겠죠? 그러니까 날짜를 뭐 물어봤어요? 전에 송달 기준 날짜를 물어봤잖아요. 그럼 한 번쯤은 뭘 물어보겠니? 손해배상 어떻게 하는가? 액도 한번 물어볼만 하겠죠?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체국에 근무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금액을 민원인이 바로 탁 물어봤을 때 어떻게 되노? 바로 탁탁탁 대답해주면 멋있을 거 아니야.
물론 보면 고객님 이 자료 보시면요 여기 자료 보여주면 되는데 원래 시험이 그렇잖아요. 시험이 그렇잖아요. 귀찮게 만드는 게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외워주는 게 시험 대비할 때 유용할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근데 이거 아까 전에 얘기했죠. 송달 기준 적용의 예외 뭐 한다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유급휴일 나오죠? 토요일 및 우정사업 본부장이 배달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날은 송달 기준일에 뭐 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되겠죠? 이거 예외야, 예외. 다음 나오죠? 우정사업본부장은 도서, 상간오지 등 교통이 불편, 우편물의 운송이 특히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뭐 한다고? 지역별 또는 지역상호 간에 적용할 우편물 송달 기준을 말할 수 있다. 달리 정할 수 있다. 그것도 특수한 케이스니까 어떻게 된다?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고 예외적인 상황을 적용하겠다는 소리죠. 어떤 곳? 도서, 산간, 오지. 되겠지? 여기는 너무 멀고 험하니까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일반적인 기준이 적용이 안 된단 말이야. 다음 세 번째. 아까 전에 그 토요일날 그거죠. 신문 등의 지능법률, 구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일간신문, 주 5회 이상 발행하는 신문이나 관보를 8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 정기 발송 계약에 따라 발송하는 때에는 보통 우편물로 접수한 경우에도 접수한 날의 다음 날까지 이를 송달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이거는 왜 다음 날까지 송달할 수 있겠니? 신문이니까. 보통 우편물 같은 경우는 3일 이내에 배달하면 되잖아. 근데 얘는 뭐라고? 신문이니까 그 다음 날까지 보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3일 내로 보내면 안 되고 더 빨리 보내줘야 된단 말이죠. 뭐니까? 신문이니까. 되겠죠? 그 다음에 송달 기준 나오죠? 접수 시각은 뭘로 한다고요? 관할 우체국장이 공고한 접수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어차피 시험에서 뭐는 나왔습니까? 우편물 송달 기준은 나왔었죠? 어차피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알게 되면 앞에서 나왔던 거 이거 뭡니까? 이거 손해배상 그거 액 나오는 그거 표 있죠 이거? 이건 여러분들 따라가실 수 있거든요. 차라리 지금 올해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자 이게 어떻게 된다? 날짜는 한번 물어봤었잖아. 며칠 내로 가야 되는가? 그럼 며칠 내로 못 갔을 때 D 플러스 2나 3이나 5가 됐을 때 어떻게 된다? 1이나 2나 3이나 5가 됐을 때 얼마를 배상해줘야 되는가? 차라리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된다? 접근시킬 수가 있죠. 지연 배달일 경우. 지연 배달이라는 게 뜻이 뭡니까? 송달일을 어긴 거죠. 그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뭡니까? 지연 배달일 경우 뭐 우편요금 및 수수료 이런 거 준다는 거. 어차피 손망실은 쉽잖아. 통상은 10만원, 소포는 50만원. 이거는 됐고요. 뒤에 뭐라고? 지연 배달일 경우 각각 우편 상품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 어떤 식으로 손해배상 기준이 산정되는가? 그걸 잡으시면 되는 거죠. 되겠죠?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앞쪽은 재미가 없어요. 진짜 재미없어요. 우편 쪽은 정말 재미가 없어요. 사실 참 죄송한 말씀인데 다 외워야 돼요. 따지고 보면 진짜 따지고 보면 다 외워야 돼. 근데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을 거야. 제가 이 효과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배운 게 어디까지 풀 수 있나 그러면요. 여기 나오네. 오늘 배웠는 게 어이씨 옥수수 많이 했네. 아 287쪽에 67번까지 오늘 배운 걸로 다 풀 수 있어요. 287쪽에 67번까지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차피 우리 수업이 내일이잖아요. 내일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짬짬이 주경 야독을 하시면 내일 6시 반 전에 제가 봤을 때는 67번까지 문제 풀고 뭐 채점까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필을 풀어야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그날 복습하세요.
그날. 그리고 지금 어차피 계리직 문제 자체가 무슨 막 통계 분석을 요구한다거나 자료 분석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체국 우편 업무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이거는 뭐 그냥 학원에 복사기 있으니까 복사라도 한번 더 해드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2번, 3번 반복해서 풀어보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내용이 머릿속에 박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한테 다른 약속은 안 하셔도 되는데 가능하면 웬만하면 오늘 67번까지 진도 나갔잖아요. 그럼 이거 오늘이나 내일까지 늦어도 내일 수업 전까지는 풀어가지고 최전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에 오래 남으실 거예요. 아주 오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시험은 우편 쪽은 좀 사실 되게 재미없어. 보면 뭐 다 뭐 날짜, 요건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얘들이 정해놓은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뭐 한다?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쉽게 말하면 외워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 이왕 외울 거면 한번 할 때 제대로 외우자고. 그러니까 그 67번 문제까지만 어떻게 된다고 완벽하게 풀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암기가 적어도 한 절반 이상은 암기가 될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자,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하고 어차피 우리가 2번, 3번 반복할 시간은 있으니까요. 또 그런 반복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 또 내용을 좀 정리해주고. 우편은 좀 재미없습니다. 근데 금융 쪽 가면 그나마 예금이나 보험 이런 건 가면 좀 재밌을 거야. 금융 지식도 쌓을 수 있고. 그죠? 우편 업무는 좀 후다닥 하고 좀 빨리 끝냅시다. 그 다음에 금융 쪽으로 가서 예금, 보험, 그래도 돈하고 관련된 게 재밌잖아. 그쪽으로 가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내일 저녁 식사하시고 6시 반에 보도록 합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